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정무수석 순환사는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측근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빠졌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결국 소환이 됐습니다.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보복 정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정무수석이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것도 돈 문제로, 물론 현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돈 문제로 중도 낙마한 것은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이 문제였는데요. 본인이 e스포츠란 단체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윤모란 사람이 롯데 홈쇼핑에서 3억을 냈는데 그 내는 과정에서도 전병헌 수석에 영향력이 행사했느냐, 이게 논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3억 가운데 1억 1천만 원을 돈 세탁을 해가지고 썼다. 이제 돈 세탁 과정에 조폭이 개입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롯데 홈쇼핑에 준 기프트 카드를 전병헌 수석의 가족이 사용했다는 이야기, 전병헌 수석의 국회 시절 인턴 직원 2명의 월급 100만 원을 e스포츠에서 냈다는 이야기. 어찌됐든 이런 의혹 제기 속에서 전병헌 수석은 강력히 부인했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했지만 결국은 지난주에 정무수석직을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내려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후원금을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 돈을 갖다만 정말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썼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먼저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약간 대가성도 의심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홈쇼핑이 재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전병헌 그 당시 의원이 막 시비를 걸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돈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태도가 변해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가성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돈의 용처인데 그잖아요. 일단은 조폭을 통해가지고 그 조폭 통한 거거든요, 사실은. 1억 1천만 원을 깡을 해서 8천만 원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얘기. 그 두 번째가 이제 법인카드. 그 윤모 씨가 그 e스포츠 협회 무슨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1억 원어치 유흥비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 이게 좀 개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 원을 법인카드로 유흥비로 쓴 거예요. 이걸 쓸 동안에 전병헌 수석이 몰랐을까? 상식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병헌 수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백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e스포츠 협회 실질적 부회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병헌 수석이 지시다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용을 당한 건지 아니면 아는데 이용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요거는 검찰에서 좀 판가름이 날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보면 이제 전병헌 수석과 비서관들, 그다음에 그 지역 조폭의 일탈입니다. 전병헌 의원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랑 비슷하다 하는데 정말 그 평행 이론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보좌관을 믿은 죄밖에 없는 전병헌 이퀄 박근혜. 그다음에 그 윤모 보좌관이라든가 또 이제 이건 최순실. 그다음에 그 카드를 딸이 썼어요. 근데 이 딸이 앞으로 딸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많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47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정유라 역할을 딸의 이제 사위하고의 그 관련된 것도 굉장히 여의도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루머가 나왔어요.
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 좀 아는 분들은 전병헌 의원이 청와대에 정무수석으로 갔을 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청와대는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클리닝이라든가 스캐닝을 안 할까?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독하게 말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하고 격도 안 맞은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가 차관급인 비서관으로 갑니까? 비서실장으로 가도 현찮은 판인데 그래서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로 숨어들었다. 청와대는 전병헌의 방공호일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병헌 전 수석의 말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에 3억 원을 받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법안심사 소위는 법안을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전병헌 의원이 이제 소위 위원이었나 봐요. 거기서 일단 인가를 받아 놓으면은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홈쇼핑이 기관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제재를 받는 근거가 아예 없다. 이 말은 뭐냐? 잘못이 있는 곳은 그냥 제재하고 인가 주지 말자. 이렇게 홈쇼핑 회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그때 이제 두려워했던 게 롯데 홈쇼핑이었고 네. 그런데 1년 후에 3억이 어찌됐든 e스포츠에 갔습니다. 본인이 거기 얼마나 뭐 개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이 좀 갑자기 바뀌어요. 뭐라고요?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여기서 착한 홈쇼핑은 롯데 홈쇼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기적인 방침을 세운 홈쇼핑은 이득을 봐서는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제 주위는 분들 착한 홈쇼핑 누구지? 롯데 홈쇼핑 아니야? 왜 이런 발언을 했지? 라는 식의 의혹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발언의 차이가 있었던 그때 거죠. 롯데가 백소 사건이 백소 있어서 사건에서 맞아. 네, 네. 정지를 받았었죠. 백소 사건을 타는데 롯데 홈쇼핑이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환불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으로 했던 거죠. 저는 선의로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 발언과 뒷 발언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다. 롯데 홈쇼핑 재승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홈쇼핑 우리나라에 5개가 있는데 추가 신규가 없어요. 그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수백억, 수천억 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건 그 로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근데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강 대표를 했는데 사실은 강 대표는 실세는 아니에요. 실세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로비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강영구 이 양반의 수첩을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까지만 가고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안 갔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서 봐도 왜 더 이상 저기 수사가 안 들어가지?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작년에. 친하신가 본데요. 아니, 그러게.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일탈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이게 방아쇠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전병헌 수석을 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무수석이 이런 혐의에 있으면 야권에서 네. 논평이 100번도 더 나왔어요. 아우 100번이 뭐예요? 그냥 한두죠. 이게 논평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무수석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까지 사퇴해라. 대통령은 어떻게 측근들을 관리했냐. 대통령 사과하라. 그래서 인사의 핵폭발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현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야권이 조용해요. 그 야권에서 내놓는 논평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내놓냐면은 네. 지금 뭐 전직 대통령 2분 구속시키고 이러는데 정신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사건들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균형 맞추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이 롯데 홈쇼핑은 2007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는데 네. 중간에 한번 건너뛰고 2015년에 재승인의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2016년 7월에 검찰이 그 청수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전병헌 의원 500 요게 나와요. 그러면서 언론에 흘린 기사는 뭐냐면 여권 실세 A 모 씨가 예.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흐지부지 사건을 덮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그 A 모라고 하는 실세를 최경환이라고 밝혀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하고 막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건은 흐지부지 하는데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당시 전병헌 의원은 야권의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냥. 네.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예. 그런데 미방위에서 이 승인 카드를 쥐고 있는 미방위원회에서 만약 야권 전병헌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에는 로비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의 한 최고위원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전병수 수석은 낚싯밥이고 이것은 야당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기 위한 신호탄이다. 사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돈 그렇게 쉽게 받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위험해서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전병헌 의원은 좀 배짱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서관들이 굉장히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네. 사실은. 전병헌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을 관할하는 보좌관이 동서지간이랍니다. 동서지간인데 구청장 부인한테 2억 1천만 원을 받았어요. 공천 헌금. 예, 그러니까 공천 헌금이라고 그렇게 했고 어쨌든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좌관은 뭐 전병헌은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하다. 그래서 지금 수감이 되어 있고 노량진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을 바꿔주겠다는 입법 로비 해주겠다 해서 또 비서관이 또 걸려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케이스가 밑에 있는 사실 이런 한 케이스도 일반 의원들이 없는 대부분 없죠. 그런데 그 세 케이스가 밑에 있다 보니까는 과연 전병헌 의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병헌의 관리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 사건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잘못 썼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결국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정권의 실세입니다. 자칫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소환했다가 하는 검찰 당할 수 있는 그 역풍도 상당히 커요. 어찌됐든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는 자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기소 여부 그다음에 사법체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전병헌 수석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윤 비서관, 김 비서관, 배조폭 이렇게 구속될 19파. 때는 19파 구속될 때는 전병헌 수석이 경각에 달렸다. 그렇게 쭉 가다가 수석을 던지는 그 전후로 해서 검찰 논조가 조금 바뀌어요. 그 전에는 검찰 출입 기자들 만나보면은 이 3억 이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까지도 증거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가 기류가 바뀌어서 저는 이번 요 사건은 5대5인데 분명한 건 확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다. 이번에 수사 분명하게 무척 세게 들어갑니다. 전병헌 의원뿐만 아니라 미방위 전체로 확장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나왔거나 혹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하는 정치권 실력자들에게 세게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립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네. 검찰이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밀 타격하듯이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입니다. 그냥 무서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동사님 오늘 말씀하신 건 방송에 다 나가도 되는 거죠? 다 나가도 돼요. 그럼요. 어차피 정가 구범인데 뭘 더 들어가나. 저는 새로운 정부가 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은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와중에 우리 외부자들에서 가장 준비성이 철저한 우리 봉도사님이 MB맨들의 근황을 정리하셨다고요? 이분을 사진을 그나마 좀 좋은 걸 쓴 거예요. 그 사진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 아니, 뭐, 실물은 좋으신데. 뭐 해봐요. 네, 뭔 얘기인지. 처음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원장이 현재 구속됐고 아마 그 민병주 단장까지 구속된 걸 보면은 이종명 이 3차장도 구속을 피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됐고요. 그다음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구속됐고 연재욱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1기 사령관 2기 사령관입니다. 전체 군 사이버 그 정치 개입 건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구속된 이후로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이 두 분도 좀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김태호 대전략비서관도 출국 금지되었는데 소환과 구속에 거의 지금 1순위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국정원의 방송 장악 관련해서 김재철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찰은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백종문 부사장 스스로 사직을 했고요. 가장 그다음이 그 키맨 중에 하나인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시절에 가장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방송 장악 등등에 관해서 직접 회의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최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 이동관 두 분을 MB로 가기 전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그다음에 이제 정치 문학의 블랙리스트인데 이제 추명호는 그 전 국정원과 이후에 박근혜 국정원을 같이 연결하면서 일을 봤던 분이고 구속입니다. 이상하게 유인천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본인은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일부 검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스 BBK 실소유자 문제는 검찰이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 대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요하게 옵셔널 캐피탈 대표가 고발을 했습니다. 5,200명의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김재수 총영사가 소환이 될지, 김백준 전 그 총무비서관이 소환이 될지. 예. 그래서 MB맨이라는데 딱 그냥 냅다 검찰만 소환되면 MB맨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버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뭐 몽땅이 MB가 총괄 총지휘자이자 생산자이자 총대장이었다. 이 전자에서 이제 한 거고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자에서 자꾸 언론 표현을 하고 있고 검찰도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니까 뭐 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MB맨이라 하는데 저기서 제가 MB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호 MB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서울시장 때부터. 왼쪽은 다 MB맨 아니에요? 원세훈, 그다음에 김관진, 유인천, 이동관 이 정도가 MB맨 하지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관료급들이지 그걸 어떻게 MB맨 할 수 있을지. 왜 그러셨어요? 다 아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다방면에서 이제 되잖아요. 국정원, 그다음에 군사이버사, 그다음에 또 뭐 저쪽에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들이 각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기회가에서 움직였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책임을 갖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전 작가님 이동관 전 수석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최고의 권력자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멘토라고 하면은 이상득 그 의원 그리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 종편 허가권을 비롯해 갖고 굉장히 MB 정권에서 엄청난 그렇죠. 그 힘을 가졌죠. 실세죠. 네. 근데 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진짜 아들했던 그 사람이 이동관 그 수석이고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MB 캠프로 전격적으로 왔을 때 그만두고 와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이 귀도 많이 열어놓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정보도 본인이 가공을 해갖고 이제 뭐 한 접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가 이거 한 건 했습니다 해갖고 그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인물을 공항에서 차를 안 태웠으니 그러니까 그게 날씨가 추운데 아니야, 나는 이거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자, 이거 차. 어디 갔어?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MB 그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는 그래 해봐 뭐든지 해봐 이렇게 해놓고 빠이빠이 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공항에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동관이 모든 걸 다 했다 이러면서 그냥 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의미 있는 이제 상황이네. 그 캠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MB에 이제 후보였을 때 MB에 인터뷰를 하러서 이제 방송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 보면 기재가 많잖아요. 근데 이동관 그분이 그래도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정치부장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 기재를 자기가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보는데 땀이 뻘뻘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이렇게 저기 고생을 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런 보람이 있겠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오. 권력 의지가 강하신 분이. 권력 의지가 어떻게 강해요. 기자로 그렇게 오래 했을까? 아니 동아일보에서는 에이스였어요. 그러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지금 보면 뭐 그렇게 큰 잘못이 뭐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권력이 이런 불법 부정한 문제로 권력에 정점 있는 사람이 칼을 맞잖아요. 그럼 그 칼을 맞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그걸 기획했거나 만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음에 이제 정호성 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이재만 안봉근,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다 드러나는데 지금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적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 방송 장악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김재철이나 김장현 이런 사람들이 불법 부정한 행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이동관 이 양반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조사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사실 나온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게 뭐 근거라든지. 별다른 거 뭐 예컨대 뭐 검찰에서 네. 부른다 하더라도 뭐 근거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부르는 거지. 근데 친이 분들은 만들어냅니다. 권력은 만들어냅니다. 친이 분들은 이 양반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이 친박 쪽에 꽤 있더라고요. 네. 자, 최근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MB맨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 혹시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아, 네. 두 분은 친한 사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이재호 의원은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제 지역구였던 장원고등학교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은 지금은 뭐 50이 다 된 학생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신 시대 때 국어 수업을 하다가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79년도에. 네, 그래서 막 학생들이 가슴 아팠던 기억이라든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난 적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보세요? 아, 이재호 대표님 저 전용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 장미 대선 당시에 복면 토론도 제안하셨잖아요. 예. 요즘은 복면이 잘 안 보이시던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편하게 잘 지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예. 뜨끈뜨끈한 질문들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답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진중권 교수님부터 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진중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예. 결백한 걸 자기가 밝히는 동네 작범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 좀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 그게 해명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그 민주당이 뭐 이명박 적폐 7가지를 제안한 거 봤는데 그 뭐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2011년, 2012년 당시 환경부 관제대모 민간단체 지원금을 교부했는 의혹, 이런 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나가서 해명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가지고 좀 민간인을 사찰을 하고 좀 공격을 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 군의 정치 개입이다라는 게 50 이후로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활한 사건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대남 심리전을 북한이 강화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대북 심리전을 해야 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사이버 사령부가 생긴 거고요. 그건 뭐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고 예산 통과시키고 해서 정식으로 만든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사령부나 해당 국방부의 소관이지. 그걸 MB가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런 댓글 달아라 저런 댓글 달아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예. 보복이라고 보세요? 청산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 처음에 적폐청산 하려고 그러길래 나는 그 상자 동의했거든요. 찬성하고. 네. 그런데 이게 요즘 하는 걸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게 어디로 가고 없고 완전 이명박 잡아가는 걸로 지금 여건이 나서니까 이거는 적폐청산이 아니고 적폐생산이죠. 그러니까 적폐를 생산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봐야죠. 청와대가 각 네.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라는 게 보세요. 이승만 정권 12년,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 12년, 42년간의
불건강한 비민주적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적폐가 42년 동안 쌓여있는 적폐가 한두 개입니까? 그 적폐를 구별해서 하나하나 청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무슨 각 부서에다가 적폐 청산 이거는 박근혜 시절에 무슨 뭐 창조 경제를 각 부서마다 만드는 것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거야말로 적폐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이게 무슨 뭐 6.25 직후에 완장부대도 설치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지. 그럼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에게 당시 장관에게 네. 뭐 사이버 요원들 충원을 하면서 호남 사람을 뽑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아,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네. 그 생각해보세요. 김관진 장관이 호남 사람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호남 사람 앞에 놓고 호남 사람 뽑지 말라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팀장이라도 그건 말도 안 되고 또 어떻게 그런 말을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여당이 지금 바람몰이 하는 걸로 덮어 씌우고 지금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하도 내가 기가 막혀서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을 했는 것도 기억도 안 나시고 뭐 그런지도 모르는데 막 했다면 그 좀 제대로 사람을 좀 제대로 뽑아야지 기왕한 사람들 뽑으면 안 된다 뭐 국가관이나 정체서에 좀 확실한 사람 뽑아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을 갖고 모두 호남 사람 빼라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 이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좀 의리가 참 좋으세요. 이제 좀 끊을 때도 되셨는데. 예. 아 우리가 의리 빼면 뭐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의리라도 있어야지. 예. 그 이제 뭐 저는 또 개인적인 연 이런 걸 떠나서 예. 국정원 관계됐던 예. 원세훈, 예. 민병주,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예.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예. 국방부 장관. 예. 근데 보면은 이게 다 MB 정부 시절에 그 요직을 차지하고 이른바 그 국정원 혹은 사이버 정치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다 구속된 분들이거든요. 예.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건 뭐 이제 구속 중이라서 이제 재판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나는 예. 기본적으로 뭐 정의에 반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정부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옹호하고 뭐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비교한다면 네네. 오히려 지금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된 걸로 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권보다 수가 더 적고 급수가 더 낮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업무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거는 아직 좀 더 재판을 지켜보고 그러나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옳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건 뭐 몇 번 비판받아요. 그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포털 라인에 서거나 예. 또는 기소당하거나 이러면은 우리도 정보를 갖고 있다, 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무슨 뭐 동네 애들 패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쪽이 보복을 당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너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또 되겠습니까? 예. 설사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다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까겠다. 뭐 자료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까고 뭐 이런 게 하겠습니까? 예. 아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그럼? 아니, 나야 모르지만 자료야 그게 없겠습니까? 뭐 많이있지 그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아 근데 그 전에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게 다 방송에 나가기나 합니까? 그럼요. 대부분 나갑니다. 아, 제가 이정 대표님 좋아하는 분이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정신이라는 게 한번 정치적 그 의리를 맺으면 좋을 때도 같이 지내야 되지만은 네. 아니 나쁠 때도 같이 지내야지. 좋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예. 또 나쁠 때는 돌아서고 그러면 그 후배 정치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도 5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네. 뭐 잘한 일만 있겠습니까? 네. 잘못한 일도 많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청산해야 될 적폐는 청산해야 되고요. 네. 현 정권이 없는 적폐를 만들어서 청산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부의 적폐 청산 칼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4분에 걸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항 성명.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굉장히 낮았고 그다음에 이제 늘 MB의 연설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주어 수어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의 전형적인 4분 성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게 정치 보복이다. 바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또 댓글에 대해서도 그 당시 대북 사이버 차원에서 내가 하라고 한 거지. 내가 정치 댓글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한 거를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 깔끔하게 나가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MB가 왜 이렇게 이 좋은 기회를 약간 흐미하게 나갔을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쉽기도 했고 왜 이러지? 네.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MB가 전부 속 사정은 모릅니다만은 네. 전면전을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다. 경고 정도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였어요.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네. 보고 이제 우리 기자식으로 말한다면 핵심 두 가지로 해서 쫙 그때 펼쳐나가는 그 문장이 아니라 좀 약간 우후죽순. 그래서 앞에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렸던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 이걸 할 때는 나름대로 아마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굉장히 절제된 편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뒤에 이야기는 아주 일반론적 이야기를 한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분열해선 되겠느냐라는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싸움을 뭐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뭐 바람직하게 이런 고민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지금 단계에선 내 입으로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우습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걸 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팩트에 대한 확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해석만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에요. 물론 이제 본인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생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먼저 안보 경제가 위험한데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안보와 네. 경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공항에서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갈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사과예요. 자기는 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통수권자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그다음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 내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국민들이 그거 왜 기다렸습니까?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의혹이 되고 있는 게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하고 그 질문 자체를 그냥 거부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네.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지금은 다 의혹일 뿐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드러난 사실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디도스 공격 때문에 지금 사이버 사령부 창설하고 뭐 이랬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군사망까지도 지금 해킹에 뚫리는 상황에서 그거 안 하고 댓글이나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오케이. 그다음에 예컨대 이 사람들이 보고한 걸 보게 되면은 예컨대 여론 추이가 지금 몇 %인데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몇 %를 올렸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우리의 여론이라는 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왜 쪼꼬를 달고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첫째 일.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횟수는 4년 동안 78만 건의 댓글이 있었는데 78만 건 가운데서 법원에서 이건 정치적이었다고 인정받은 것은 12,000건. 1심에서 하루에 1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내 말은 이 댓글 자체가 수도 문제 있을 뿐더러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댓글에 영향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는 상태에서 피해사실 유포하면서 한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치?
일단 이런 겁니다. 그 박근혜가 사실 40억 먹은 거 전체 그 사람이 주물렀던 예산에 비하면 껌값이거든요. 그다음 그 40억을 먹었다고 우리 국민한테 무슨 대단한 피해가 옵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군대예요. 군대가 정치 관여하면 안 됩니다. 50 이후에 정치가 군대가 다시 한국 정치 과정에 들어왔단 말이죠.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왜 진중권을 공격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헌법 위반이고 이런 범죄 행위가 자기가 관할하는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일부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언급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 교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내가 그 댓글 단 걸 잘못됐다고 난 분명히 전제를 해서 이야기했고 난 잘됐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윗선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그분 상황은 아마 김관진 장관마저도 재판관 다 부인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 하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상황에서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한 의혹만 거는 제기된 상황에서 지금 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권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이 통수권을 가진 그 조직에서 그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통수권자로서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미안하다, 유감이다라는 진 교수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 네.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넌 흥분할 이유는 없었어. 아니요. 사실 흥분할 없고. 아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당한 거는 쉽게 말하면 다른 누구도 다 당할 수 있는 거고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독재 정권에서 그럼 고문해서 죽인 사람이 그 한 사람이니까 걔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그럴 권리 없다.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이제 내 말 좀 굉장히 위험한 사안입니다. 군대를 사용했거든요.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아니, 그런데 그 당시 군대를 대통령입니다. 사용했는지에 대해 여부 자체가 확실치가 않은 상황. 지금 단정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누가 지시했는지는 불명확한 거예요. 지금 지시를 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시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져야지 사과를 하든지 설명을 쓰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전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되고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밝혀진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사실 사이버가 바로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MB 입장에서는 정치보복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서로 그런데 양면에 그 국민도 진교수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 견해를 얘기해야 되는 진교수가 거예요. 하는 국민들과 또 다른 국민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국민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봉사님 얘기 한번 듣고 내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면 아까 전혁 그 작가님의 얘기에 무척 동의가 되는데 본인한테 만약에 억울하다고 해도 본인한테 무척 마이너스 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당시에 안보와 이 통치의 양대 축이었던 국방부 장관, 안기부 장관이 다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하게 되면 뭐가 억울하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지 중요한 건 그날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얘기를 말든지 이렇게 만약에 정치보복이냐 아니면은 적폐청산이냐고 하는 갈림길에서 전설을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해창 전 그 후보가 차떼기 문제 있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준비되지 않은 검찰에 쑥 갔어요. 그럼 이해창 전 총리가 직접 운전해갖고 돈 받아온 거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이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것도 검찰 수사에 대상에서 밝혀준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진영에서 이 캠프에서 벌어진 전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자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 갖고 이 사건이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제 그 현 정권, 그다음에 그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명박근혜라는 이름 아래 이제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죠. 과연 그 프레임이 이 정당한가? 저는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할 때는 뭐 이회창 그 뭐 총재가 이건 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그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보다도 더 이번 정부가 미운 사람, 이번 정권이 탄생되게 되면은 가장 타겟이 될 사람이 MB다. 이런 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열렬한 이 야권 지지자들의 그 함성이 있고 또 이번에도 그 야권 지지자들의 그 목소리는 인터넷이라든가 여기서 거의 함성으로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이나 검찰 쪽에서는 이거를 어디까지나 정확한 팩트,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이 원한다. 그렇죠. MB 인기 없죠. 인기 없어요. 제가 봐도 지금 아쉬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박정희 대통령 이 탄생 100년을 완전히 말아먹은 딸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봐서 그 딸에 대한 지지. 연민이나 동정이 있는 거예요. 지지 아니에요. 연민이나 동정이에요. 그런데 지지 아니에요. MB의 경우는 정치 철학이 굉장히 부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점이 뭐냐면은 뭐든지 MB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익만 막 계산한다는 그런 느낌.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몰아가거나 단죄해서는 안 되죠.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치의 세상이 아니라 법치의 세상이에요.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MB가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들, 도덕적인 책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거예요.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은 정치 보복이다. 물론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벌어지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 정도는 표명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친이계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해라 이거잖아요.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다시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재호 씨. 늘 푸른 한국당인가? 또 다시 합당 논의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자유한국당을 결집해서 정치적인 전선을 쏴서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자. 이런 식의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MB 기본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임기 때는 같이 모였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갑니다. MB주의에 모이면 이데올로기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 같은 사람도 나타나는 겁니다.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조혜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도 까겠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MB가 해야 될 얘기를 또 할 만한 변명들을 갖다 누가 나서서 그냥 이재호 전 의원 지금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MB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조혜진하고 이재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MB 진짜 측근들입니다. 그 정도 측근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친이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리는 이유는 첫 번째, 한국당에 이제 친박계 색채가 없어졌다. 내가 가도 좀 명분이 되겠다는 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보수 세력이 이대로 붕괴되겠다. 힘을 합쳐야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바른정당 성향의 보수파 지지했던 분들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케이, 뭐 잘못한 게 있다. 인정한다. 그런데 MB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은 이건 보수 세력을 이 기회에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이른바 좌파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겠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 10년을 완전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여서 역시 보수는 부도덕해. 이렇게 낙인 찍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지난 4년 동안 정권을 잡고 정부를 운영을 하면서 뭔 일을 했냐면 국정원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고 하는 댓글 개입했고 어떻게든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민간인 사찰했고 그다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었고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공화제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원조가 아니네. 이게 사실은 2012년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더 치밀하게 기획되고 이랬던 것이 승계돼갖고 내려오고 있었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걸 갖고 MB에 대해서 이게 협의가 있고 문제가 있고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비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원조는 MB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원조가 사실은 MB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항성명을 시작으로 이제 문정부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앞으로 더 공세를 강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와중에 흘러나온 얘기가 있죠, 안 원장님. 이명박근의 프레임에 대해서 억울하다. 억울해한다. MB가 이런 이야기가 다름도 아닌 우리 외부자들이 채널이 어디죠 이게? 채널 A.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은 그 토요일 날 보도했잖아. 진행자가 누구였어? 진행자가 누구였어? 토요일 날 그 안영환 시사포커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그 채널 A 프로그램. 나 잘하는데 그 사람. MC가요 1시간 반째를 혼자예요.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혼자 1시간 반 근데 짜리요. 그렇게 내용이 알차고. 시청률도 높아요.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특종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채널A가 특종을 하지. 근데 그 옥에 티가 있더라고. 발음이 안 된다. 그 사람이 호남이요. 오늘의 주제 뭐요? 오늘의 주제. 뭐요? 뭡니까? 네. 현재 그 최근 MB가 참모들과 이 정치 댓글 지시 혐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4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를 강조하면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을 도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한 가수가 방송에서 청계천 아리랑을 부르려고 했더니 청계천이라는 단어를 빼고 노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나도 박근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네. 라는 보도가 채널A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노래 부르지 못하게 노래를 했다고 보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유. 왜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해자가 MB인 거는 확실해요. 엄청나게 MB에 대해서 박근혜가 갖고 있었던 증오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이 제3자인 저까지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싫어요? 대통령 경선 때 당내 경선이 그때가 본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경선을 봤지만은 그 경선만큼 진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경선은 제가 처음 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연설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생일대의 명연설은 MB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정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대통령은 안 될 사람이다. 이때 하는데 그때 이제 최병률 전 대표가 그 연설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거야.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친박인데도 그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MB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의 방해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인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갖고 나하고 감히 다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 속에서 MB에 대한 그 증오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박 그 청산 때 그 박근혜의 그 분노도 분노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수정안 MB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나라를 위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MB도 알았어요. 왜? 친박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가 됩니까? 근데도 MB는 그 당시에 제가 볼 땐 이거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이 시도를 했다는 거를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제가 또 놀랬던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 토론을 하면서 레이저 눈빛으로 친박 한 명 한 명을 다 보면서 너희들 표 어떻게 찍을 거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와 저렇게 사람이 무섭고 집요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침에도 전화 다 했어요. 친박들한테.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라고. 그 이유는 뭐겠어요? MB 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근혜의 그 서슬퍼른 MB 죽이기를 보면서 MB는 박근혜 정권 안에서 죽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박근혜가 먼저 죽은 거죠. 그런 관계예요, 둘은. 이명박근혜 프레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얼마나 친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2012년 대선 과정에선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문재인 줄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를 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게 요즘 터져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했던 게 그전 이명박 정권에서 깔아놓은 그 프레임을 그냥 승계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근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둘이 얼마나 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치학에서 기본적인 게 낙인 찍기입니다. 낙인 찍기인데 이명박근혜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낙인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프레임은 뭐냐? 보수 정권은 부도덕한 집단, 무능한 집단이었다. 이 프레임을 이제 전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나쁜 것에다가 나머지를 묶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든 지금 저처지에 있다 보니까 국민적 이미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MB를 묶여 넣어가지고 네이밍을 함으로써 낙인 찍겠다. 난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건 이제 고도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MB는 반발을 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꾸 과거 이제 적폐하는데 지금 뭐 적폐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관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두 분 이야기는 MB 때부터 시작됐는데 과연 뭐 특정 집단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뭐 하는 것이 그 전 정권에 없었는가? 그건 지금 조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안 했을 뿐이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 왜 우리까지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까보자 이거. 다 까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정권 때부터 잘못했으면 처벌하는 거고 나머지 면죄부 주는 거고. 찬성해.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억울해하고 네이밍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그 틀거리에 동의를 하는데 둘이 결혼지간이고 완전히 물과 기름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1야당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날선 비판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고 그 내부의 계파로 나눠진 것과 권력을 상대 진영에다 넘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건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냐면 2012년 9월 2일 날 둘이 독대를 하는데 1시간 예정되어 있다가 100분으로 늘어납니다. 1시간 반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때 배석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서 청와대 발표는 뭐냐면 민생경제, 치안 강화, 그다음에 북상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이게 둘이 독대할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치안 강화 특별기간을 대선 때까지 100일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때부터 둘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화해 무드로 확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 공개를 한 걸 보면 대선 댓글 개입이 2012년 이 둘이 독대한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양이 2배, 3배로 확 늘어납니다. 증폭이 돼요. 이게 무언가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 권력 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심을 주는 대목이죠. 상대 문재인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 권력을 뺏기지 않고 자 우리끼리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9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라고 대화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기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자 그러잖아요. 밝혀야 됩니다. 저는 1000% 동의해요. 오케이. 다 끄집어내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흑역사를 반복시키지 말고 이 반복의 역사를 끊자. 자, 침묵에 귀국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을 확보한 자료로 문 정부의 적폐청산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에 무대응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기세를 보니까 이러다가 벼랑 끝으로 이제 몰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일전을 불사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레인으로 가기 전에 공항에서 이제 기자회견 비슷한 성명 발표도 한 거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2년이 넘어가잖아요. 2년 차가 되면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정보가 다 모여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직 1년이 안 돼 있고 5년 동안 아마 MB가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활용할 거예요. 결국은요. 활용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포토라인에 쓸 것이고 기소될 것이고 그 다음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봐요. 철저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권력을 갖고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안 하는 이제 한 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 중에 지정 비밀 기록을 제외한 일반 기록물을 언제든지 그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한 한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근데 이게 위법이거든요. 위법인데 이것을 2008년 3월 28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이 생산한 문서들을 하루에만 146회를 열람을 합니다. 그때 이미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었고 전 2개 중에 하나인데 만약 이때 위법한 요소를 밝히지 않았다? 직무유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한 것을 나중에 몰디브에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갖고 있었다? 그럼 지금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고 패를 흔들면서 마치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게 뻥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반개의 칼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 이익의 이게 한도가 어디까지가 더 바람직한 건 사람마다 관점이 틀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러나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그럼 미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별것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MB라는 사람이 전 정권 정말 아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제 안 원장님처럼 정치보복은 안 된다는 그런 갸륵한 생각을 가지고 다 덮어두고 있었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아니 모두 가게의 달인으로서 네. 그래서 저는 깔게 좀 있지 않을까요? 까요? 까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있다면? 그런 건 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임 정권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잘못을 덮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도 이 잘못을 갖다 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쁜 짓은 계속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쁜 짓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는 까야 된다고 보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퇴임 후에 두고 보자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각오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이게 드라마가 돼서는 안 되고 다큐멘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그 영화들이 다 보면은 진짜 드라마타이즈 되고 이 어느 한쪽의 것만을 추측을 통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킨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적폐청산은 이거는 드라마는 안 된다. 부풀려서는 안 된다. 과장해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 정말 주옥 같은 멘트. 잤어요 좀. 아 정말 최고세요.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왜 다들 요새 와서 다들 그러지? 그러면 안 돼. 다큐를 해야 돼. 이건 진짜 명언이십니다. 예. 자,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을 의심하게 만든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아,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정말 변태적이다. 어떻게 간호사들 데려다 그런 일을 시킬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보에서 시작됐는데 그 직장인 권리 보호 단체인 직장갑질 119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담을 위해 가지고 익명의 채팅방을 열었는데 거기 이제 제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림대에서 성심병원 5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일송학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전현직 간호사들 이런 식의 성희롱을 당하는 것 이게 한 407건이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56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제 전달한 거고 이걸 이제 받아서 언론이 이제 보도한 거죠. 일송 가족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서 장기자랑 시간에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를 했고요. 여기 이제 아무나 또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차별인데 몸무게, 몸매 이런 걸 봐가지고 이른바 자기들이 볼 때 지금 섹시한 사람들만 뽑은 거죠. 그 밖에도 뭐 재단이 주최한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또 간호사들 또 선정적인 옷 입혀가지고 치어리더로 활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데 이런 행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 간호사들 이제 여기가 그 학교 아니에요. 대학인데 이제 신입생 선발할 때 그때부터 몸매와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총 전체 병원이 6개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이런 걸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중에 해갖고 각 병원에서 데리고 가갖고 행사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그 병원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신입생 환영 때부터 명단을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한 번씩 기획을 했는데 사고를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문화가 아주 지속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신 순번제를 만드는 거예요. 임신 순번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래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큰 병원 작은 병원 할 거 없이. 예. 일상적인 일이에요? 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나도 처음 알았어요.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 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이 계속 내려오고 또 하나는 순서를 어기고 임신한 사람은 퇴사를 조명받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번을 어기고 임신할 경우에는 유산한다라고 하는 유산 각서까지 간호사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심병원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없지. 그건 없지. 근데 범죄잖아요. 범죄행위죠. 범죄죠. 말이 안 돼. 그건 아니 첫 번째가 퇴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관과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그 한림대학교가 사실은 춘천에 있는데 이미지가 무척 좋은 학교였었거든요. 뒤로는 이런 비리, 직장 갑질,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아주 종합백화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성희롱, 성추행으로 본인들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처벌할 정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몸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와라. 춤출 때는 그 탱크탑을 입어라. 이런 등등이 정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 원장님. 네. 뭐 아주 큰 뉴스가 났어요. 기업 관련된. 네, 최근에 한샘, 우리가 뭐 가구 업체로 알려진 한샘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전 주목 2차 피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여성은 회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인이 다 알려줬고 그래서 상당한 피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의 직장 내에서 성 사건의 모든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 관계, 상하 관계, 권력 관계에서 관계, 또 직장에서의 대책을 하지만 그 대책의 정도의 문제, 그럼 또 직장에서의 그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여성에게 2차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든 직장 내 성폭행, 성추행 관련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성추행의 피해 당사자는 늘 초임 직원이에요. 얼마 안 된 직원. 그래갖고 이렇게 피해를 보면은 이것을 관리하는 쪽이 40대, 50대인데 이분들의 인식이 성추행 희생자가 되면 꼭 쌍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가해거든요. 폭행이거든요. 근데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직장 내에서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 저는 갑자기 많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있었던 게 옛날부터 있었고 그럼요. 오히려 지금은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일단은 미디어 환경이죠. 옛날에는 뭐 이런 일을 겪어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도해 줄지 않을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아니면 트위터에서 올리게 되면 바로 그냥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변했어요. 왜냐 옛날에 좀 술자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성희롱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는데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이걸 많이 접하면서 이제 인식 자체가 변한 거죠. 해도 되는 농담과 명백히 성희롱이나 또 성추행에 해당하는 발언, 언행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데다가 세 번째 요소는 그건 것 같아요. 여건이 신장됐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의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용감하게 이제 발언을 하고 과거 같으면 혼자 고립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제법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연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가 좀 편해진 거죠.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일 텐데 최근 화제가 된 한샘 그리고 현대카드 성폭력 의혹까지 두 사건을 연달아 맡고 있는 변호사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유명한 사건들에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변호를 맡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맡은 일이 뭔가요? 한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이 됐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재고소를 한다거나 그 처벌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 사건을 맡게 된 거고요. 네. 현대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여성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지금 한샘 사건의 경우는 이제 재고소를 한다 하는데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네. 회사 측의 대처가 현대카드도 그렇고 참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방법, 대처가 기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 이제 여성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구를 설치해서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창구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사건 발발 이후에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인터넷에 올리고 이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생각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3가지 이유로 크게 나눠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법무팀에서 징계 절차를 담당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인사팀으로 권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버렸다, 속된 말로 이 사건 자체를 조금 뭐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수사관이 교체된 다음에 그 수사하겠다는 뭐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받은 바가 없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사팀장이 수습 폐지를 미끼로 해서 이 피해자를 다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인을 하게 되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이 여성분에게 가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또 한 번 좌절을 느끼게 되고 그 느낀 상황에서 그 부분 위로받고자 포털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또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남아용 노력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인은 그 포털 올린 게 자기의 이제 위로를 받기 올렸지 무슨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나 보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 신원이 SNS에 떠돌고 막 이러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신원 자체가 또 떠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제가 걱정되는 건 되려 그분이 피해자라고 지목된 여성이 아닌데 사진이 이렇게 그게 더 돌아다니는 거 그게 더 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한샘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3중으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몰래카메라, 그다음에 2번째 성폭행, 3번째도 성폭행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다 재수사를 할 경우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몰래카메라는 분명하게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2건 같은 경우에 명확히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성범죄 혹은 성관계 당시에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에야 직접 증거가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그 범죄를 부인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한샘 사건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분이 뭐 당당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 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사건 같은 경우는 무고죄 변호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 무고죄는 성립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 글을 올리게 된 것도 본인을 꽃뱀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춰낸다거나 라는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전화 연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직 내 성범죄가 이렇게 애시당초 이렇게 못 막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범죄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정황 증거밖에 없습니다. 이 정황 증거라는 건 진술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냐면은 참다 못해서 결국 이제 폭발해서 이제 신고를 했다 하면 이제 직장 내에서 너 때문에 너 참으면 될 걸. 우리 조직 망칠 생각이냐? 회사 어떻게 망칠 생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도 이제 사실 알려지면 그럼 좀 부끄럽잖아요. 여성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해 볼 수도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사건이죠. 근데 전혁 작가님, 이게 이런 사건들 보면 나중에 얘기 들으면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게 끔찍한 성범죄를 보면은 뭐 그 의붓 할아버지가 손녀를 뭐 이것도 시작은 손녀 같아서 귀여워서 이뻐서죠. 그리고 윤창중 스캔들 같은 경우도 인턴한테 일 잘하라는 뜻으로 엉덩이를 툭툭 두드렸다. 또 박희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역시 딸 같아서 이렇게 가슴을 만졌다.
아니 손녀 같은. 세상에 딸의 가슴을 만지는 아버지가 있으면 찔러봤다. 세상에 어느 저기 일 잘하라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그런 상사가 있어. 이거는 손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못난 남자들이라서 그래요. 맞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현실일 거예요. 우리 사회 일반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여성을 갖다가 예컨대 동료나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동지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성적 대상으로 딱 규정을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적 대상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나랑 어떤 모종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 강요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래를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모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성범죄나 성폭행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3자나 사회에서 봤을 때 간헐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어찌 보면 사회가 전체가 공범인데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고 방조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지금 그 성심병원 뭐 한샘 뭐 이런 그 현대카드 이런 등등 반짝하잖아요. 또 지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똑같은 범죄가 같은 강도로 또 나타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각성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집단의 노력을 제도의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권의 인식이 이렇게 별로 높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지난번에 집단소송제도 우리 한번 다뤘죠. 징벌적 배상제도 한번 다뤘죠. 저는 이 성범죄도 똑같은 레벨로 바라봐야 되는 게 성범죄나 이런 것이 발생한 회사는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회사 자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과 무슨 제도의 개선 이제는 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배상금 같은 거를 확실하게 지불하게 하는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처럼.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이런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걸 방치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덮으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이 피해 여성에게 배상금을 일정 액수를 꼭 주게 한다든지 결국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네. 가장 확실하게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처벌하고 이제 보상을 하기 이제 전에 이 피해자들이 드러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대개는 잠재된 상태에서 말을 못하면서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고발을 한다든지 회사에 알렸을 때 받은 불이익, 특히 무언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이게 일단 선행돼야 돼. 그래야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성들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당한다. 고발당하고 회사에 무슨 고발 조치 당할 수 있다. 인생 끝난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야죠. 뭐 제가 하더라도 못할 거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범죄가 횡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장갑질 119 여기 노무사, 변호사 뭐 일반 자봉들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제 노무사를 만나봤어요. 노무사를 만나봤더니 지금 얘기한 그게 핵심이에요. 전화를 하고 그러게 되면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못 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거죠. 근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민간이 한 거예요. 사실 국가가 이런 걸 잘해야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 우리 외부자들을 방문했던 내부자들의 영혼 탈곡기로 등극한 전 작가님. 아닌데요. 시원하다는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올리고 있을지 모를 못난 남성들에게 딱 한번 일침을 주신다면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녀가 노하면 스탑해야 된다. 그 어떤 순간에도. 개그맨들이 진짜 미인들과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웃음을 주려고 노력해요. 계속 웃음을 주려고 노력해요. 예. 우리가 얼굴은 못난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 계속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열려요. 막. 무슨 막 손녀 같아서 뭐 하는 찌질한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